희망갑에서 예능 데뷔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최근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전승절 80주년에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 푸틴과 시진핑 주석 셋이서 나란히 그 천안문 막루에 오른 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서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中华民族是不畏强暴、自立自强的伟大民族。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자, 최신 무기가 무더기로 공개가 됩니다. 평화를 얘기하면서 무기 자랑하는 게 좀.很高兴啊，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있는데 화정이 너무 자, 심했어. 확실히 김정은은 이제 예전보다 여유를 좀 부리고 있어요.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аши воины сражались мужеств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제 북한군 몇천 명의 희생, 목숨값이죠. 목숨값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월드 클래스입니까? 예? 월드 클래스예요? 그렇죠. 월드가 다 알죠. 월드 클래스예요. 다 알죠. 아니 진짜 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한 자리에 선 게 말 그대로 좀 세계의 만남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 집권이고 중국은 장기 집권이고 이쪽은 세습이죠. 그런 사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체제인데 이 세 나라가 좀 뭉쳤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현상 변경을 원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질서를 미국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나눠 먹자라고 해서 태평양을 갖다 절반으로 나눠 먹자, 현상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다, 두 나라 국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핵에 우리만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개발할 수 있는 핵 광고를 지금 거듭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력들이 지금 뭉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세 세력이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이 중심이 된 서방 세력에 맞서서 지구촌의 질서를 다시 짜자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또 어딥니까? 아유.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제일 가까워요. 이웃복은 징그럽게 없어. 큰일이네 이거. 열병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함께 등장했던 그 장면입니다. 예, 사실 천안문 하게 되면 중국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나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1949년 10월 1일에 모태동이 바로 이 천안문 망루에서 이 국가 선포 기념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요? 예. 最高中华人民政府国中央人民政府的权利。 뜻깊은 장소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함께 바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것은 또 뭐냐면 우전상 김정은을 굉장히 우대해줬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개 나라들 중에서 정상들이 참가했는데 이 중에서 김정은보다 집권 기간이 오랜 그런 인물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좌측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그만큼 우전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배려해 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기가 어디에. 우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례로 그렇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집권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보다 서열이 뒤입니다. 예. 아, 우리 이거는 그만큼 시진핑이 우전 서열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안문에서 아무튼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봤고요. 근데 이게 또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명이 막루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안문 막루. 일단 북중러, 정확하게는 북중소겠죠, 소련이요. 이 정상이 이제 막루에 오른 거는 함께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6년 전인 1959년 건국 10주년이잖아요. 중국 최고의 명절인 국경절 이 행사장에 막루에 올랐습니다. 호치민도 있네요? 호치민도 있어. 근데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1959년도잖아요. 네. 바로 1년 전인 195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만감에서도 제가 다뤄드린 것 같이 금문도 대포격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장개석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한테 중국의 핵무기를 좀 써달라. 물론 아이젠하워는 노를 했지만 양안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됐던 때였거든요. 59년도가. 그래서 일단 모택동, 마오쩌둥이 그러면 우리 건드려봐 중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 친구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파워 순대로 이제 세웠는데 네. 당연히 소련의 크루시초프 서기장은 옆에 섰고 호찌민이 왜 옆에 섰냐면은 그 몇 년 전에 1차 베트남 전쟁에서 프랑스를 박살냈어요. 호찌민이. 아, 프랑스와. 프랑스와. 베트남이 그래서 서방 세계와 싸워서 이긴 사람 옆에 서라. 이거였어요. 김일성은 왼쪽에서 네 번째 섰거든요.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김일성도 못 이룬 저거 바로 옆에 쓰는 거를 이번에 손자인 김정은이 섰다 이거죠 이게. 그 아까 영상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홍졸뛰고 흥분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긴장되는. 할아버지도 못한 자리에 와 있다. 뭐 약간 이런 어떤 약간 상징성 있죠. 행사는 분명 중국에서 주최하고 허스트가 중국인데 왠지 주인공은 김정은이 된 것 같고 제일 신나고 제일 오도가는 게 많았던 것도 김정은인 것 같고 동시에 북한에서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혁명 역사를 정말 때려 박히듯이 세뇌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데자뷰 현상 같이 뭔가 세 사람의 그 세 국가가 똑같은 자리에 모였는데 위치만 바뀌었을 뿐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66년에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왔구나.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뭐 반 서방 연대를 형성하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참 뭐라고 해야 돼 씁쓸한 감정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보는 내내 이게 아마 이마에 주름이 생겼을 텐데 기분 나쁘고 두렵고 해서 인상을 한참 쓰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이 모인 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국가가 합치면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 이 세 사람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미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엄청 두렵게 봤었어요, 저는. 자, 지금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막내에 올라갈 때 세 사람이 나란히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도 합니다. 진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이야기가 공개가 됐어요. 자, 이 막루로 올라갈 때 이 시진핑과 푸틴이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방송사고로 마이크가 꺼져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과연 그게 방송 사고였을까요? 네. 누군가가 의도로 틀어놓은 거 아니야? 편한 거 아니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이 세 인물. 그러니까 무서워요, 진짜. 불멸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런 얘기를 왜 해? 预测呢，本世纪呢，可能未来可以活到150岁。 어머, 150살 살겠다잖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니까 뭐 이제 계급장을 뗐을 경우에 이제 두 할배가 올해 이제 만 72세 이제 오래 살고 싶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뭐 알았던 몰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번 세기의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하하하. 대답을 하고 있는 두 이 할배들의 대화를 옆에서 김정은이 듣고 있고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김정은이 봤을 때는 그래 이 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건 그래도 나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나라든 전체 인민이 그 수령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은 북한밖에 없어요. 달력마다 써져 있습니다. 위대한 시련 김일성 대원스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정일 원수님의 최고사령관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달력에도 써져 있고 그저 TV에도 나오고 단 한 번도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만수무강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그 김정은이 옆에서 왜 웃냐. 아무리 너네 발악해봐라. 김정은이야말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들이 어구간 대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웃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진중권 교수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욕 많이 먹어서. 나는 갓난아기잖아 지금. 갓난아기잖아. 72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 막 태어났어. 그럼 난 수정란에 수정란. 이게 참 무시무시한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불멸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10년 넘게 독재를 해오던 두 정상이 70대인데 150살까지 독재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을 더 독재하겠다라는 이 권력욕을 드러낸 장면이죠. 즉시 이 대화가 전 세계의 SNS를 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요 외신들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Who wants to live forever? C and Poo apparently. 누가 영원히 살고 싶을까? 시진핑과 푸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측이 화들짝 놀라서 로이터 통신에게 항의를 해서 기어코 이 영상의 원본을 지금 지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에 원본만 없지 카피본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의 이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 검색 금지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이 뭘까요? 장기? 곰돌이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중국을 치면 150세라는 검색어가 150세라는 검색어가 검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150세는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막아놓은 거죠. 진짜 독재다. 두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푸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뭐 표트르 대제나 이반 대제나 아니면 스탈린과 같은 역사 속의 인물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진시황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최초 통일 국가고 아직 통일이 완성 안 됐거든요. 네. 타이완까지 다 붙은 다음에 당시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걸 되찾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원대한 꿈이 한 사람의 임기 내에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임기를 계속 늘려가는 거고 아마도 시진핑이 그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 3년이면 했는데 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목이 다 매셔. 아직 갓난아기인데 왜 그러세요? 형 건강하셔야 돼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아마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스몰 토크가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임기 내에는 사실 이거 못 이루거든. 그럼 임기가 영원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말하자면 위기를 겪고 있는 세 지도자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딱 보면 그래 나 혼자 아니야 내 주변에 누가 있어 그 이 무리를 지었을 때 어떤 그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상태 있잖아요. 영화 왜 그 관상 보면 휴양대군이 처음 등장할 나올 때 때 기억. 이정재.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옆 사람들. 옆 사람들. 이 음악이에요. 이때 수양대군이 맞아. 등장하는 거예요? 음악이야? 예. 수양대군이 나올라나? 왕이 될 강인가. 이만큼 보는 거야. 정체성이야. 예능이라고. 얘가 리만 감독님들 이 짭정이 모습이 아주 그냥 넋이 나갔구만 게. 멋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가 이 짭정을 왕따시킨다고 해도 내 한 손에는 푸틴 형님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시진핑 형님 있고 바야흐로 짭정네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아니 또 이번 열병식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김정은이 그 즐겨 입던 인민복을 벗어던지고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그러네. 맞아요. 짭정은 씨도 지금 양복에 넥타이인데 지금 웬일이에요? 대동무, 예. 이번 전승전에서 우리 시진핑 형님께서 회색 인민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드레스 코드가 겹치기 때문에 이 짭정이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트핏으로다 이렇게 수트핏. 예능에 데뷔했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정은. 또 또람프 형님을 곧 있으면 제가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또람프 형님이 이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복장 불량으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트핏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백영동무 나랑 보니까 이 핏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수트핏 요 착장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만족해 하시는데. 왜 아까 초반에 좀 분위기 멋있었어. 노래가 멋있었어요. 노래가 쫙 나오면서. 자, 그런데요.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 규모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와도 끝이 없었는데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중국이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의 행렬입니다. 칼각이죠, 칼각. 한 명도 발이 틀어지거나 그러니까 북한 열병식 거는 거. 똑같다. 거의 뭐 6개월 가까운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지们辛苦了。 북한에서 보던 거야. 저거 우리 아빠 경례할 때 저거 했는데 그래,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복무함 이게 구호였는데. 자, 무려 70분간 이어집니다. 자, 대규모 드론 막 등장하고요. 전투기 등장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5,000km. 사거리 15,000km. 사거리 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어디든. 지구 어디든. 굳이 2만 킬로까지 할 게 뭐. 일초에 3km 가는 거예요. 1초에 3km. 1초에 3km. 와, 진짜 빠르다. 무인 공격 드론이 이번에 참 많이 공개되는데 규모도 큽니다, 이게. 와, 무인이에요, 뒤에? 와, 대박이다. 중국이 이번에 선보인 무기 중에서 제가 이제 돌직구쇼 생방송으로 전승절 열병식을 우리 남보람 박사님 같이 생중계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 두 사람도 생방송에서 가장 주목했던 무기가 조금 전에 지나갔었던 DF-61이라고 새겨진 엄청난 크기의 미사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계속 나오네요, 이게? 예, 이게 이번에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북한 ICBM이 화성 시리즈잖아요. 중국은 DF, 둥펑 시리즈입니다. 이게 우리식 한자로 하면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럼 동풍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불죠. 그럼 이 둥펑 61이 어디를 타겟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타겟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둥펑 61의 사거리가 15,000km.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이고 저게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15,000km 날아가요. 그리고 연료 시스템도 고체 연료 시스템을 채택해서 연료를 충전하면서 발사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습니다. 연료도 안 넣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사거리가 더 많이 날아가요. 무려 2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갈 걸로 분석되고 있는 ICBM 미사일인 둥펑 5C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둥펑 5C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지 마. 단순히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콤파스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2만 킬로미터를 쫙 돌리면 지구상의 웬만한 국가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과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니네 동맹국으로 참여해? 니들도 맞아 우리한테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이거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아, 미국 본토만 때리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겠구나. 전 세계를 타깃으로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도 개발하겠구나. 김정은 저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100%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무기들이네요. 네. 지금 나온 이 초음속 스텔스 공격기, 이게 무인 공격기예요. 이름이 페이홍 97인데, 근데 이 타겟이 명확히 뭐냐면 상대방의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방공망 지나서 상대방의 지휘소를 공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비행기들 간의 전투 있잖아요. 여기에 유인기가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무인기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두 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인기입니다. 이걸 로열 윙맨, 충성스러운 조력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어려운 국면이 도달하면 그 무인기를 먼저 보내서 희생시키고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성공하잖아요. 갤러그.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만한 그 기술에 정말 도달했는지는 모르나 이번에 같이 선보인 그 전투기 중에 하나가 젠 20S라는 것을 선보였어요. 이것은 5세대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가 타고 조종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대 전투기는. 그런데 젠 20S는 기체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전자전을 담당하고 이 무인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 무인기 2대를 달고 온 최첨단 전투기와 그냥 최첨단 전투기가 서로 맞붙었을 때는 당연히 무인기가 있는 쪽이 이기겠죠. 근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수준 높은 AI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AI를 가지고 실시간에 데이터 링크가 돼야 됩니다. 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끝판왕이 이 페이용 97이고요. 지금 소리 소문 없는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하나는 이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소리보다 더 빨리 가면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극초음속이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아음속이라고 할 때는 아 하면서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초음속이라는 것은 내가 아 하고 출발했는데 소리가 뒤에 오는 것이고 극초음속은 소리가 저 뒤에 있어요. 야, 이것은 세상에.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극초음속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번에 나온 게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잉지 21입니다. 그 결국 길게 생긴 거야. 네, 그 나오는 거. 거예요. 그 잉지가 독수리의 공격이란 뜻이거든요. 대함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우리의 이지스함, 그리고 그 이지스함과 항공모함과 본토가 연결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극초음속으로 빨리 날아가니까 맞출 수도 없는데 중간에 궤적을 트는 기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 그 궤적을 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전혀 다른 세계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제 음속이 1초에 340m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배면 3.4km. 1초에 3.4km, 20배면 1초에 7km를 날아간다. 그러면 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은 더 빨라야 돼요. 그렇죠. 계산도. 초음속이 되야 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그 중국의 신형 무기들이 다 대부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국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가 한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30년에 가서는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절대로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만 들어도 사실 이 살이 좀 살떨릴 정도로 좀 소름이 돋는데 중국이 이렇게 무기를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억지 신호를 발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 이 정도의 무기 있고 항공모함 내가 그거 정확히 때릴 수 있고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지금 핵탄도 보여줬지. 이거를 여차하면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보낸다는 얘기야. 이런 국제적인 신호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협의 신뢰성의 획득 행동이라고 그래요. 갖고 있는 위협이 실제로 사용할 만하고 당장 국제사회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신호는 국내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 실업 문제 말이 아니거든요. 중국 국민이라고 해서 말이 없고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국방비에 지금 7%를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7%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했다. 예. 우리 제대로 국방력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요. 조금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시진핑이 뭐 군 장악력을 잃었다 뭐 한 두어 달 전에 그렇게 뭐 시끌시끌하더니 건재해요. 그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리더들이 조직 내에 보내는 신호죠. 지금 시진핑이 그 앞에 나서서 군기, 국기, 당기 이 세 가지 앞에서 경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국가와 군대를 내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군 통수권자로서 내가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조직들에게 알리는 거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생중에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보란 듯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국방력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북중러가 처음에 만난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국가 정상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 전승절 기념행사가 끝난 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승절이 열리기 하루 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여유 있었습니다.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전승절 회동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이라고 백악관 출입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만만
전혀 아니다 라고 여유롭게 말했어요.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U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하면서 굉장히 여유 넘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하에서는 중국은 작은 나라다 라는 기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9월 3일 전승절이 딱 펼쳐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전날까지만 해도 시진핑 나한테 별거 안 돼. 나 필요로 했는데 급해진 거죠. 사실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전승절 행사하기 전에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회담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나보다 하나 아래인 애다 취급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전승절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긴장하고 있다. 그것만큼 분명히 봐요. 트럼프 형님, 이 짭정님도 이제 살 길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래 안보는 우리 푸틴 형님과 경제는 이 시진핑 형님과 상부상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서 안러 경중. 우리 트럼프 형님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짭정의 열차에 날래날래 타시라요. 그러면 그토록 원하시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으면 난 옆에 있는데 쥐가 막 오라. 너무 통이 크니까 막 목소리가 잘 귀가 막. 이날 트럼프는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전승절은 미군의 희생 덕분에 생긴 기념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맞는 말이긴 맞는 하죠. 말이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2차 대전 때 중국군의 역할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상 상하이까지 다 점령당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때 또 그 일본군과 싸웠던 그 주체도 그 공산당이 아니라 장개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전국 명단에는 장개석이에요 원래는. 그다음에 사실 일본을 갖다 결정적으로 사격한 게 태평양 전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미국이 희생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켰고 그 덕분에 중국 대륙에서의 그 전쟁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마디 그런 건 없고 마치 중국 공산당이 그 싸움을 이겨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력 시위하는 게 나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야. 너희들 우리가 해방시켜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근데 진짜 약간 근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전승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예. 8월 15일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9월 3일이 전승절일까 중국에서는? 예. 자,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 코석코라고 하죠. 거침없는 세계사 번외 편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석코. 자, 중국 전승절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당시 연합국 소속이었던 국가들이 이제 독일과 일본과 싸워서 이긴 날들을 다 이제 전승절로 축하를 해요. 러시아는 놀랍게도 5월 9일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9월 3일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이 2차 대전 이 종전 기념일인데 왜 날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날짜가 다른가? 일단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을 한번 봅시다. 1945년 4월에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바로 독일이 패망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잔당들이 버티다가 1945년 5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제 5월 8일을 이제 그 이른바 승전일로 기념을 하는데 근데 시차 때문에 모스크바는 5월 9일이었어요. 유럽은 5월 8일인데. 그래서 소련과 현재 러시아죠.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은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 일본이 패망을 선언했던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왜 9월 3일일까? 그러게. 9월 3일이면 8.15보다도 약 보름 정도 늦어요. 지난 후죠. 늦어요. 거의 20일 가깝게 뒤인데.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대전은 약간 다른 성격의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은 거의 이제 미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공식 종전은 1945년 9월 2일 날 도쿄 앞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미주리호 선상에서
메가더 장군과 일본 측이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 일본은 패망했습니다라고 공식 사인을 해요. 뭐 일이요? 당시 그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이제 외무 대신에 사인을 했는데 다리를 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의족이에요. 왜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왜냐? 아시다시피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쿠공원에서 윤봉기 기사가 의거를 했죠. 물통폭탄. 그때 단상 위에 있었던 중국 상하이 총영사가 시계미에서 마음먹었어요. 그때 다친 거예요?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치료 실패해가지고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합니다. 큰 사건. 그래서 이걸 당시에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이 장면을 그 홍보를 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냐면 다리를 절잖아요. 신체에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가 봐라. 패전한 일본은 절름발이 국가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장면을 계속 돌려요. 근데 저 자리에 연합국의 대표들도 다 한 9개 국가의 그 대표들이 와 있었거든요. 저기에 중국 대표도 있었어요. 중국도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사인하고 두 번째로 중국 대표가 사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만족을 못해요. 응? 왜? 미국 배잖아요. 그래서 국민당 장개석 측에게 중국 측에서 항복 문서를 따로 전달합니다. 우리 일본 졌다고. 그럼 이걸 받은 거는 대만 쪽. 그렇죠. 그렇죠. 장개석 쪽. 장개석 쪽.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원래는 8월 15일 우리가 똑같이 8월 15일을 전승절로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9월 3일은 어쨌거나 국민당 정부에서 항복 문서를 받았어요. 그렇지. 자꾸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딱 집고 난 다음에 전승을 기념하고 있는 9월 3일도 대만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역사다. 라고 해서 하나의 중국이다. 이래서 시진핑이 2014년부터 원래는 대만만 치렀던 9월 3일 전승절을 이제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도 9월 3일로 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묘하다. 그리고 그 1년 후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전승절 70주년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포커스 뒀었는데 맞아요. 저는 대만 언론들을 한번 봤어요. 대만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의 전승절인 9월 3일까지 이게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원곡자가 따로 있는데 리메이크가 더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 알게 되니까 원작자인 대만은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플러스 시주석이 그때 9월 3일 전술을 크게 하면서 공산당 군이 일본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했다라고까지 역사를 탁 틀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도 이번에 그 전승절을 크게 했겠는데요? 아니요. 2014년부터 규모를 굉장히 축소해요. 왜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니까 물리적으로 사이즈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런 대규모 열병식 같은 거는 이제 못합니다. 전승절이 이런 날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청을 받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이 전 세계 이목을 모은 80주년 중국의 전승절 행사. 사실 앞서서 이제 시진핑, 푸틴, 또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초청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 자리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단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달나라 얘기를 달나라를 다녀오지 않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어렵게 모신 분을 오늘 이만갑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문에는 고려 말부터 정치를 했다.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여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멸의 정치인 우와. 우리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의원님 보시면. 정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더 말끔해지신 것 같아요. 뭐 관리를 좀 받으시나요? 완도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전복을. 그렇죠. 요즘 우리 수산물 전복 많이. 그리고 아침 식사는 해남 고구마. 너무 좋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넘버원 또 북한 통일시잖아요. 2018년에 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도 좀 만나봤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4.27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때 만났고 또 그해 9.19 회담할 때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 스쳐도 인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역사 현장에 여러 군데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보셨죠? 뒷곡점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공연
무대를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뒤에 있는데 제가 우원식 의장한테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북한 경호원들이 딱 막아요. 박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뭐 저를 알겠죠. 그렇죠. 알죠. 알면서 모른 척하겠지. 그래서 뒤에를 딱 보고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안 돌아보길래 한 번 더 했어요. 안 돌아보더라고. 박지원 의원을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모를 수가 없는 게 김정은 시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당시 장관으로서 그 마쿠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마쿠에서 조율을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시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까지 모든 게 다 보고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도 박지원 의원이 그 현장에 있어서 김정은과도 얘기하고 리설주와도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남북 관계 때문에 뒤에서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랑 너무 잘하셨던 분이 부르는데도 댓글 안 하고 김정은이 그랬던 거죠. 야, 그럼 혹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짭정은 저렇게 있는데 이 정도. 너무 가깝다 진짜. 들렸죠? 기침만 해도 들리는 거리인데. 불러보면 예의 바르게 한번 대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르게.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2번 불렀어요. 안 들리는 거야. 에이, 너무하네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 내외분과 중국 통역은 소위 막루 4.1때 제일 위에 거기 올라갔고 저희들은 그 밑에 기빈석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맨 뒤에 이렇게 코너에다 몰아놨어. 그래가지고 제 앞뒤로 중국 공안들이 완전히 철벽같이 저를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특히 그 무기 중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자랑하던데 ICBM 싣고 가는 바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개인가 한번 세보려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좀 보려고. 규모를 볼 수 있을까 봐. 예, 그랬더니 공안이 아니 싫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니까 저를 소위 경호한다는 미명하에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북측에서 그러한 차단을 요구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른 외국 대표단들이 전부 나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진 찍고 딱 돌아서서 보니까는 최선희 외무상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상동지 박지원입니다 했더니 고개를 틀어버리더라고요. 싸늘하게 트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남측 대표단과 만나지를 말자 이런 게 있었지 않는가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그 휴게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우를 했는데 7년 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그 정도 조우를 했어요. 좋은 조우를 했다. 성공적인 조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요즘 뭐 여야 간에도 악수 안 하는데 악수를 하고 그래도 한마디 했다는 거. 그리고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남측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진심은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적인 조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전승절 이 80주년 행사 안에서 이 열병식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보안이 까다로웠다면서요? 천안문 광장과 그 장안거리 그쪽 근처에서는 다 가방 다 뒤진 다음에 이제 물티슈도 다 압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티슈가 알코올 성분이니까 막 불질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정말 그 현장에서 계셨는데 공안들의 삼엄한 그 경비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엄청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길에도 한 50m 정도에 떨어지면은 공안이 다 서 있고 호텔도 완전 폐쇄고 길도 폐쇄됐어요. 허가 받은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일체 출입이 제한되니까 얼마나 통제하는 나라인가는 실제로 실감하고 거기다 저는 7, 8명이 붙어가지고
제약을 하니까 딸상 못했죠 뭐. 사실은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사람이 막루에 올랐는데 한 앵글에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잡힌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장에 계셨던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쓰리샷을 보는 느낌이 저희들과는 조금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제로 우리 언론들이나 외신들은 김정은에게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중국에서 귀비는 푸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찬장 같은 데서도 그 노래도 음악도 그러한 러시아 음악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시진핑의 귀비는 푸틴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예. 그 좌우에 이렇게 앉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오른쪽이 더 귀빈, 왼쪽이 그다음인데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이렇게 앉았어요. 물론 이제 주빈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좌청령 500호 아닙니까? 그 많은 정상 중에서 딱 세 정상만 돋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1959년에 김일성의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북한의 위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사회주의권이라는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북한은 이제 핵을 갖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세 나라가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대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북한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다 잡아놓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봐가지고 사실 북한을 상당히 많이 띄워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사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욕도 하고. 왜냐하면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가 2012년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해 11월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점에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거든요. 그리고 또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열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를 좀 잘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외국 방문으로 갔던 곳이 북한이 아닌 2014년 한국에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했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을 먼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패싱하고. 그때 김정은이가 굉장히 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외무성에서도 보고 문건에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이라는 그 문구를 다 빼라. 그래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이라는 말을 한동안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앞에다가 먼저 쓰고 얘기했는데.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또 뭐냐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걸 막은 것도 아니고 설선수범이 돼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또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거든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요, 이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류는 평화와 전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낼 때는 대부분 이제 평화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는데 이게 사실은 ICBM과 핵탄두가 등장을 하면서 이 연설을 했을 때는 윽박이라든지 그런 어떤 강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어떤 의심장한 메시지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히. 오늘날의 인류는 다시금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공동 번영이냐 제로섬 대결이냐의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라는 굉장히 좀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평화의 비둘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풍성이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0주년 전승절의 주된 메시지가 평화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무난했다. 무난한 메시지였다라고 분석하는 틀이 있고 요 같은 메시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조폭들이 탁 연장을 들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잉? 라고 말하면 이게 과연 평화롭게 지내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돈 내놓으라는 걸까요? 메시지와 전반적인 전승절 행사의 이 레파토리는 평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됐던 무기들 우리가 봤지만 미국 그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미사일과 각종 핵 탄두 그다음에 그 옆에는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 근데 보세요.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러우 전쟁으로 혈맹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단어 뭔지 아세요? 혈맹이에요. 두 혈맹들을 핵보유국 혈맹들을 세우고 착하게 살자이, 평화롭게 살자이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섬뜩하다라고 느끼는 학자들도 있어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중국과 뭐 아예 갈라서고 이럴 사이가 아니고 또 우리는 미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뭐 반미연대하는 이 모임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연설 내용을? 모든 것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힘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미국으로 던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살고 중국 풀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로 우리가 못 견뎌요. 영양 불균형. 사료도 먹고 풀도 먹어야 되고. 미국도 중국과 경쟁도 하고 알력도 있으면서 장사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도 물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잖아요. 경제 협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외교는 결국 국익이고 줄타기 잘해야죠. 뭐. 어렵다 외교.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ICBM도 놀라운데 사실 더 놀라웠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딸 김주혜인데요. 야 아무리 딸 바보라고 해도 이 중국까지 김주혜를 데려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뭐 그동안 현장학습, 체험학습이었다면 이제는 국제무대에 등장을 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2세다라는 외국의 언론들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뭐 애때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좀 약간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같이 안 보여요. 네, 성숙돼 보여요. 키 봐봐요, 키. 훌쩍 컸어요. 네, 살도 빠지고. 잘못 보면 미설주 같아. 전용 열차가 중국에 도착을 해서 김정은 바로 뒤에 이 주혜가 내렸잖아요. 사진을 두고서도 중국과 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장면도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김주혜가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중국의 신화통신이 먼저 보도했어요. 이렇게 가렸죠. 네. 뒤에 눈하고 눈썹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공개돼서 우리 쪽에서 아 저건 주혜가 맞아 보인다 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북한의 중앙조선통신이 이렇게 김주혜의 얼굴을 딱 공개를 한 거죠. 아니 이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중국 측은 오히려 옆모습이거나 거의 뒷모습이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번 행사는 이 중국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들이 북한의 후계 구도가 누구냐 아니냐를 갖고 주목받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골라도 얼굴이 반도 안 잡힌 김정은에 가려져 있는 그 사진을 중국은 선택한 걸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후계 구도 얘기하지 마 라는 공식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로 뒤에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 바로 앞에다 세우는 거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은 역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자체가 세습을 반대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모택동이나 무슨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 둥서평이나 자기 자식을 내세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껏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도 김종 1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게 봤던 겁니다. 네.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금 좀 영접을 나온 사람이 중국식의 왕이 외교부장이거든요. 시진핑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면 이거 차이치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거든요. 이 두 사람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뭐 거의 뭐 최고의 지금 영접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뒤에 김주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만약에 주애가 핵무장 은둔 왕국의 차기 지도자가 맞다면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님은 이 주애가 왔다는 사실을 언제 하셨습니까? 중국 현지에서 알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솔직하게 소식을 얘기해요.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은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왜 김주애가 베이징역에서는 포착되고 그 다음에 막루나 국빈 오찬석상에서는 일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고위층에다 물어보니까 아직 직책이 없다. 직책이 없지. 이게 딸이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초청할 수가 없었지 않는가.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자일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국가수반, 대통령으로 내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봉건주의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딱 그 나이 때 김여정하고 같이 유학 보냈기 때문에 서방 어느 나라인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딸을 후계자인 척 내보내서 은막 작전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4대 세습이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설주가 나서야 할 자리잖아요. 퍼스트 레이디가 같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거기 꼭 누가 뛰냐면 이설주를 제쳐두고 김주애가 나오는데 참여하는 행사들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으로서는 그 부군이 걸려있는 핵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온다라든지 그다음에 해군 전력, 현대화 걸려있는 구축함, 뭐 진수식에 나타난다라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컨대 경제부문, 지도하는 데도 현장에 나타나고 요번에 이제 외교까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를 좀 넘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1983년에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후에 공식으로 인정된 후에 저 중국을 갖다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 다음에 2011년에도 사실 김정은 때도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이번에 또 묘하게도 또 김주애가 등장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 맥락을 볼 때 벌써 이게 이제 성사가 될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벌써 아주 일찍부터 후계자 승계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류 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쭉 이어가셨는데 네. 아직도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김주애를 김정은의 정식 후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된 이유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데리고 중국에 갔다고 하지만 뭐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또 혹은 후계 구도를 위해서 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어렸을 때 김정은이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1990년대 초에 김종철이하고 같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경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다 칩으로 돼 있는 여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위조 여권 가지고도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리기 때문에 12살 난 어린애를 아버지로서 딸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자 뭐 베이징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상한 거는 뭐냐면 일단 베이징에서는 포착이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공식 행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사관에서든지 혹은 뭐 일종한 전담반이라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명수들을 놀이공원을 비롯해서 뭐 세계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참관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김정은의 그 이미지가 많이 예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애가 있어서 김정은도 덜 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행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영국의 왕실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을 동행하고 이게 얘가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래서 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주애의 등장은 시작 때 잠깐 반짝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안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한 게 그거잖아요.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과 양자회담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걸 얻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놀랄 뉴스예요. 그 러시아와 북한이 그 역사상 가장 가깝게 밀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푸틴과 김정은이 한 차례 만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어색했어요, 두 사람 사이. 포옹은 하지만 그 아버지 때부터 했던 어떤 관례에 따랐다면 지금 이 전승절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둘이 딱 눈빛만 마주쳐도 정상회담 할 때 보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포착되는데 이 푸틴이 자신의 의전 차량을 또 김정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루스가 있잖아요. 여든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로 올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와 회담하시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서로 먼저. 상석을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타십시오. 오, 뭐야? 김여정이 재빨리 어디선가 나타나서 따라 타요. 타라 탈 자리가 있나? 타네. 3명이 탄 거예요? 본인의 어떤 의전차 우루스에 대해서 푸틴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차 잘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거 비해서 우리 것도 괜찮다. 그래서 선물로 김정은 막 한 대도 주고 맞아요.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그때 만났을 때 서로 한번 운전해보라고. 그래서 김정은이 운전하기도 하고 푸틴이 운전하기도 하고 평양에서. 친구들끼리 야, 나 한번 운전해봐도 되냐? 이번에 차 샀는데 야, 왜 안 돼? 한번 해봐. 두 사람 매우 친해졌어요. 최근에 또 김여정이 김주애한테 좀 밀려가지고 약간 좀 위상을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좀 실세인가 봐요. 전승절 전날에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베이징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여정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병식 행사가 끝난 이후에 리셉션 그 행사 때 외신 기자들의 그 촬영기에 김여정의 모습이 담겼어요. 예, 그 이후에도 무슨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때도 이제 김여정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김여정의 기본 본직함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미 대회 그 관계 때마다 이제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아 해온 여성이 바로 김여정이거든요. 근데 또 우전 또 이번에 또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우전에 대해서 또 김여정이 그때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김여정이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부 소기실 행사과장을 맡았었습니다. 원래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기 전에는 행사 업무를 기본적으로 맡아봤어요. 한 개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개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거는 김여정, 다시 말해서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우지하고 뭐 서로 기댈 수 있는 남매가 바로 김여정,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김여정이 오빠 내가 이제 우전을 맡아서 할게요. 현성월이가 지금 우전과장을 하는데 내가 그 대신에 우전을 맡아 할게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김여정은 저는 북한의 세컨 메인이다. 그렇게 봐요. 주애는 자기 딸이니까
더 이제 고모로서 많이 보호를 하겠죠. 김여정이 얼마나 희생적이냐면은 2018년 9.19 평양 합의 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삼지연 초대소에서 점심을 먹고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9.19니까 북한 쪽은 백두산을 특히 추우니까 겨울 잠바를 입었을 때인데 그 삼지연 초대소에서 점심 식사를 우리 모두 같이 하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그 밖에 김여정하고 어떤 여성 두 분이 서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보니까 또 서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김여정 부부장 왜 여기 서 계시냐고 들어가시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오찬 멤버가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2시간 이상을 그 추운 날씨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밖에서. 그런 걸 보면은 오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겠죠. 또 하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김영철 부장 배석하에 폼페이오 장관은 앤디 킴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하고 4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강서에도 핵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루 킴이 적었는데 잘 몰랐대요. 회담이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김영철 부장한테 지금 그 지명이 뭐냐 한번 좀 물어봐 주라 했더니 김영철이 위대한 장군님한테 우린 확인할 수 없다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 방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금방 쪼르라이 들어가서 나와서 강선이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여정은 부동의 부부장이지만은 세컨맨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남매가 같이 푸틴과 한 차를 타고 이제 회담장으로 갑니다. 커요 이거. 그래서 회담장에서 1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뭐 뻔한 얘기겠죠. 당연히 이제 푸틴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뭐 형제국의 당연한 의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뺐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계속 해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담은 딱 그 통역만을 대동해가지고 딱 1대1 회담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북러 양자 회담이 있기 전에 앞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보다 먼저 이제 푸틴을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나마 나눴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4분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렇죠. 이제 전승절 행사 때 이제 4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푸틴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대요. 심지어는 남북 간 사이에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해주겠다라고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한테 이제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냐. 북러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해줄까? 이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에 또 이제 우원식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러 러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제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였거든요. 의원님 그러면 우원식 의장님과 푸틴의 대화가 이제 어떻게 성사가 됐고 어떤 내용이 또 오갔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니까 바로 우원식 의장도 거기서 하니까 저랑 같이 갔죠. 푸틴 대통령이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우원식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다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00몇십 개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잘 도와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했고 푸틴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니까 무슨 말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느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네. 아니 그럼 푸틴이 남북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푸틴은 북한과도 관계가 좋지만은 우리 한국과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건데 종전이 된다고 하면은 급속도로 경제 활동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김준 기자님, 또 이 안에서 또 재밌는 일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재밌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뭐 정상끼리는 친하죠. 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거 갖고도 정상회담 할 때 꼭 신경전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김준 기자님, 또 이 안에서 또 재밌는 일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재밌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뭐 정상끼리는 친하죠. 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거 갖고도 정상회담 할 때 꼭 신경전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차고 있는 사람들이 더위 달타지만 이 찬바람 이런 거에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수행원이 실내 온도를 23도로 맞추려고 에어컨 버튼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적당한 온도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나라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북한 경호원이 23도로 맞추면 쪼르르 푸틴 경호원이 가서 20도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북한 경호원이 또 가서 23도로 올려놓으면 러시아 경호원이 가서 20도로 내려놓고 급기야 이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아 지금 저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경호원이 온도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데 이 다음 장면이 재밌는데 이걸 카메라가 옆으로 싹 돕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자들이 또 저 모습을 재밌다고 찍고 있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결국엔 두 관계자가 상대의 손가락을 때려고 옥신각신 어머 진짜? 하다가 북한 관계자가 먼저 자리에 떴고 러시아 관계자는 이후에도 저 앞을 철통 경호에서 떴다. 어머머머 어떡해 너무 웃긴다. 참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온도 설정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디션도 또 연관되어 있고. 외교 관료를 보게 되면 원래 집주인이 손님을 배려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푸틴이 북한에 왔다 하게 되면 북한 측이 푸틴을 배려해서 이제 온도를 좀 낮춰달라면 낮춰주고 높여달라면 높여주는 게 손님에 맞춰. 손님에 맞춰서 하는 게 집주인의 배려거든요. 여기 손님 둘이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님 둘 다 손님이고 기본 집주인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집을 빌려준 거나 같거든요. 그치, 이 집에서 싸워. 너희가 회담하라 하고선 손님 둘이 만난 겁니다. 하다 나니까 사전에 이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질을 하면서 뭐 우리 이제 수령님을 기본으로 해서 맞춰야 돼 23도 하게 되면 우리 푸틴 대통령님을 위해서 맞춰야 돼 20도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는데 경호원들이 김정은이 있다간 의자와 테이블을 굉장히 열심히 닦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의자를 굉장히 꼼꼼히 닦고 있는데 그냥 뭔가를 닦는 정도가 아니라 손이 닿았을 만한 곳, 몸이 닿았을 만한 곳을 다 닦아요. 항상 감시, 음모, 암살 위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죠. 2019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여정에게 재떨이를 들게 하고 김여정이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장면이 있죠. 네, 맞아요. 이 장면인데 그 당시에 시종처럼 자기 자신의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오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침이라든지 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신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러한 모습을 푸틴도 보여주고 있고 김정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집적인 모습이 저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겠네요. 다 수고하더라고요. 수고하고. 뱀매다. 남조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같이 치우고 가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꼭 써 있어요. 김정은과 이제 푸틴의 회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시진핑과 역시 양자 회담을 가졌어요. 이제 북중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서로 잘 띄워졌습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서로 지켜주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다. 김정은 역시 북중 간의 우호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으며 양측 관계에는 끊임없이 심화 발전될 것이다. 라고 약간 립서비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시다시피 시진핑의 최종 목표는 진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오쩌둥도 못한 하나의 중국. 타이완 문제, 난 해결하겠다. 가 시진핑의 목표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타이완, 티베트, 신장,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북한이 먼저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 선언을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의 시작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두 손 두 발 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번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러시아와 중국에 항상 우호적 태도를 취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속셈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은 중국을 활용해서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속셈도 가지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가 돌아선다고 하면은 중국이다. 이런 포석을 가지고 이번에 움직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외교적 행태를 보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떤 한 나라에 이제 주로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손아귀에다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외교의 어떤 유연성을 좀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북한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떡을 먹느냐? 러시아 떡을 먹냐? 중국 떡을 먹냐?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요. 떡을. 아니 김정은은 그러면 4박 5일 동안 정말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귀국하는 김정은 콧대가 엄청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신문 보면 드러나죠.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9월 4일부터 노동신문 6면 중에 자그마치 3개의 면을 할애를 해서 방중한 사진을 40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과의 앞으로 경제적인 협력, 교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국에 대한 그 북한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나 높냐 하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98%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렸냐. 또 조선중앙TV가 이제 김정은이 평양에 도착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9월 6일이죠. 김정은의 방중 기간 담은 기록 영화를 하루 안에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0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2025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었습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조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로 됩니다. 김정은은 완전 만족하지. 얻는 게 많았는데. 러시아는 조선 군대가 바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아, 배웅을 저렇게 한다. 야.
길이가 한 5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의 영화인데 그 4박 5일간의 이제 방중 과정을 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특히 시진핑과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그만큼 그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맞아요. 자, 근데 혹시 북한 주민들이 이 기록 영화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이렇게 벅찰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 북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느꼈던 게 이 기록 영화를 보고 느꼈어요. 이제 김정은이 돌아가는 순간 그날 바로 기록 영화로 대대적으로 방송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대로 방송하고 그리고 막 친근감 느끼는 장면들이 수많은 장면들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그 장면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던 그 북한이랑 지금 이게 20년이 지난 북한이랑 너무나 똑같구나 싶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김정은이나 수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오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를 항상 식량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만갈 동무들, 바로 이 짭정은이 바로 그 정도 인물입니다. 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꽃진 형님은 물론이고 시진핑 형님까지 강냉이가 싹 보이도록 묻지 않습니까? 리만갈 동무들도 저랑 이렇게 대면하는 것 자체를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월클 정은이었습니다. 오늘 지원이 형도 환하게 웃고 가십니다. 보고서. 야, 근데 어찌됐건 이 국제사회 문제이자 불량 국가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 전승절 회동 이후에 반미 연대의 넘버 3로 사실은 어떤 경제 규모나 군사 규모로 봤을 때 한 라인에 설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이제 넘버 3로 이제 등극을 했다.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중국을 등에 업어야 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중로와 한미일 사이의 그 대결 구도를 굳히면서 신냉전 그 시대가 시작되기를 은근히 바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북한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외교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고 북한과는 대화를 해서 전쟁 없이 교류 협력하면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옛날에 이 한반도에 너무나도 나쁜 영향을 미쳤던 북중러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화해돼서 하나 싶었더니 지금 또 한 자리에 모인 북중러, 특히 이 김정은이 시진핑과 이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갑니다. 자, 앞으로 이 3자 대면이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오늘 어떤 음악을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80년대의 최고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있어요. 뭐냐면 흑인의 슈퍼스타와 백인의 슈퍼스타가 듀엣을 했어요. 80년대 이전까지 이런 모습은 사실 미국의 팝 역사에서 그리 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바로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부른 노래인데요. 에보니 앤 아이보리.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 이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 신냉전 시대에 한 번쯤 꼭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다 골라봤습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고용이에 대한 책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들, 미공개 사진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는 다 제가 입수한 겁니다. 우영수 시절의 고용이 사진도 지금 이런 사진이 있다고요? 김정일이 첫눈에 보고 고용이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고영 씨 어머니의 사진 가지고 있다. 고적도 가지고 있다. 제주도네요? 김정은이랑 똑같네. 자기 생모인 고영이가 제일동포 출신의 남선 출신의 핵폭탄급 이상일 겁니다. Channel A